자, 그럼 이차 씨의 학교 폭력을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볼게요. 우리가 가정적인 거, 학교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폭력의 원인을 봤는데 학교 폭력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뭐 가정, 학교, 사회, 다차원적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그 한쪽이 잘못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학교 폭력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요. 학교 폭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는데 학폭에 대한 시각 전환.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제가 길게 기술해 놨는데요. 첫째 이렇게 놨어요. 학교 폭력 해결에서 무엇보다도 청소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 그러니까 각계에 있는 우리가 상담하는 자는 이 폭력행위 안 좋죠. 그런데 상담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출발하기 전에 내담자, 상담자, 선생과 학생 어떻게 다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그 성인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소년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이 어떤 문제 해결 과정 청소년이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학교 폭력에서 그러니까 이 폭력을 행사할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오해 없으시겠죠. 인권 존중했다. 시각 변화했다. 나쁜 애가 아니다. 무조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해결할 때 청소년들의 인권 존중, 학교 폭력 해결할 때 어떻게 청소년 존중, 청소년의 무엇을 존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권을 존중하는 데로 출발한다.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 이분법적인 사고.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해와 피해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탈피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 학생이 가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처를 제대로 해줬다면은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까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이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모범생, 비모범생. 불량 학생까지 아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학생들을 가려내 처벌하는 수준에만 그쳐서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입은 개입이지만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걸 써놨어요. 한국 형사정책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폭력을 당한, 피해 가해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3분의 2 정도가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딱 구분 짓는 것이 좀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문제 학생들에게 다수의 선량 학생이 피해를 당한다는 구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피해, 가해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 유발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력이 벌어졌어요. 징벌 위주가 과연 해결책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징벌 위주 치료적 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지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생활지도는 어떠한 문제가 나타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방 차원이 강하다고 했어요.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성인들도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 하물며 요동치는 시기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사태가 나타났다 벌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지원해주는 차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그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퇴학, 내몰린 학생들이 있죠. 퇴학을 당한 학생들은 그런 청소년들이 비행 중에는 처벌 위주의 대응이 초래하는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퇴학이야 이럴 때.
비행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또 다른 폭력,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학교나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예방 차원이 좋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개입하는 거니까 어찌할 것인가, 조금 벌 주는 것 차원으로만 생각해서 해결했다 봐서는 안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 연계성이 중요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모하는 것, 조력하는 것은 당연히 일차적 사회기능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가 학교라는 거, 사회, 정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1차적 가정,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서 폭력 근절,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각은 변화됐는데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할 것인가, 예방을 위해서 학폭 예방을 위한 환경, 예방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가정적인 측면, 학교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역시 나눠보게 되면, 가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일단 우리가 학교 폭력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이들이 무엇을 때 잘하면 욕구가 좌절되는 거예요. 욕구 좌절. 그래서 욕구 좌절, 욕구가 좌절됐던 거, 무엇이 하고자 했던 게 자꾸 좌절됐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 나타난다는 거, 욕구가 좌절돼서 공격한다는 것과 학교 폭력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구 좌절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 가장 설득 이론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가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욕구. 근데 욕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거예요.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욕구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충분히 물을 마셨는데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욕구라는 건 항상 부재한 것에 대한 원함이란 말이죠. 근데 다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그래요. 부모가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튼실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판은 아니지. 어느 시점에서 원한을 갖지 못할 때 수능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욕구 좌절이 있는데, 이 욕구 좌절을 경험을 갖다가 난 괜찮아 초월하기는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의 사람의 범주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스리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욕구와 좌절도 공격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부가 그렇게 공격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특성상 원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욕구 좌절 경험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 등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욕구 좌절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정에서도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한다라는 건 아들러 생각나시죠? 과잉 보호하면은 열등감이 생긴다고 있어요. 생각 나셔야 돼요. 아들러, 개인 심리 상담, 열등감의 원천, 제가 세 가지 제시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체적 기관 열등성이 있고 과잉 보호하고 양육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과잉 보호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좋지 않느냐? 과잉 보호했을 때 다 해줬는데 어느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가 좌절되게 되면 감당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들러 입장에서 과잉 보호하면 열등감이 생긴다는 건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기는 거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복습하면 양육태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방치했으니까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보호 좀 안 하는 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적인 측면에서 뭐 학교 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학교 문화가 개선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없죠.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성적 위주의, 그래서 열등한 아이들을 자꾸 양성하는 거에 초점 맞춰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내의 자율적 단위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학교 조직 문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특성마다 다 다르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스스로 학교 내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해결점을 강구할 수 있는 학교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활성화 같은 것도 일종의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요?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죠. 유해 환경. 그러니까는 유해 환경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대중매체 폭력에 대한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좀 보호하는데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을까? 마냥 세상 살아가는데 다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럼 적절히 받아들이면서 자기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겠죠.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상담 지원하고 벌금적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 폭력의 가해자. 가해를 하는 애들 처벌, 징벌 위주로 하게 되면 얘들이 적응을 잘할 것이야.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비행, 또 다른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들 가해자들을 잘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잘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대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치료센터, 치료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청소년 당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폭력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적 프로그램으로 있고, 그러니까 폭력에서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화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고민해 보는 거죠. 꼭 이것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집단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폭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면 어떻게 심리상담 해줘야겠죠. 굉장해서 일단 개별 프로그램 공격적 행동의 지도를 위해서 일반적 기법을 먼저 공격적 욕구를 표현한 대상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걸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건 피해를 받은 애들, 피해 학생도 도와줄 수가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어떻게 해요? 이 폭력 가해자가 스스로 삶의 대안을 찾기 어려우면 어떻게 치료센터라든가 다른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가해자한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피해자는 반드시 상담 치료해줘야 되고 가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 폭력성이 막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참아라 돌을 닦아라 아니라 다른 대체물로 이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는 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래주머니를 때리거나 인형을 때리는 것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보다 저도 자료를 찾아서 정리했지만 사실은 저는 모래주머니 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형을 때리는 건 어떤 거기 인형에 눈, 코, 입이 있는 걸 때리면 어떻게 은연중에 어떤 생명체에 대한 공격성이 학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모래주머니라든가 아니면 눈, 코, 입이 없는 이렇게 보보 인형이 아닌 눈, 코, 입이 없이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격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가 조금 너한테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지시했어요. 학교폭력이 개인적 요인에서 좌절, 그리고 적개심, 공격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냐. 애정의 욕구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애정의 욕구. 그러니까는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애정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애정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또 무엇도 충족되지 못하냐면은 자존의 욕구는 당연히 추구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이 욕구 불만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서로 간의 폭력적 방법이 아니래도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 가정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아이들한테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 자기에 대한 스스로 낮추는 평가가 공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를 인식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또래 집단이에요.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처치해 주는 걸 좋겠죠. 그래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놓은 거 중요해요. 참고 교재 보시면은 지금 학교 폭력이 나타났어요. 학교 폭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 모여갖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운영위원회 열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대책위원회에서 모여서 아이들 징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에서 가해 학생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징벌처만이 있는 거지만 징벌도 여기 있죠. 가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 학생을.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 이거는. 다른 것들은 그냥 저랑 한번 읽은 걸로 끝나요. 끝나도 괜찮은데 이거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 피해 학생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법제죠.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퇴학 처분이라는 거, 우리 학교 퇴학 못하고 어떻게 강제 전학을 시키겠죠. 강제 전학을 하는데 이거는 의무교육, 우리는 의무교육이 어디까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학교 다녀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학교에 다니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있어요. 피해 학생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들을 다 징벌적인 차원에서 내리는 거죠. 서면 사과하는 거. 그러니까 이 폭력의 정도 이런 거에 의해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한 학생,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 제대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아이들이 신고를 못해요. 한번 폭행을 당해서 금방 신고를 하거나 금방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폭력의 예방에 조금 일조한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학교 폭력의 경험을 하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고를 못해요. 왜? 보복이 무서워서. 자기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보복도 아이들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가 오롯이 견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견디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1차적으로 학교 내에서 1차적으로는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한테 얘기 못하면 1차 또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부모나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의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문제죠. 그래서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신고한 학생,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보복 금지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키는 거죠. 학교 내 상내 봉사 아니면 사회 봉사. 그리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 교육. 그러니까 이거는 학내외의 전문가의 심리치료 교육을 받도록 한다. 피해 학생도 당연히 심리치료 받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만 가해 학생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 오지 마라. 당분간 학교 출석 정지 있죠. 그다음에 학급을 바꾸거나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고 더 심한 거는 어떻게 해요? 전학, 퇴학이 있는데 퇴학은 의무 교육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강제 전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률상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관해서 청소년 가출을 볼 거예요. 가출이라는 건 뭐냐? 가출. 그날 어떻게 사람들이 있다. 나 가출한 경험 있어. 그래서 언제 했는데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왔어. 그건 가출 아닙니다. 그건 가출 아니고 잠시 외출인데요. 가출이라는 거. 가출 왜 집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에 불만 있어요. 가정생활에 불만 있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는지 뭔지 모르는데 외부에서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가출입니다. 그래서 가출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은 가출 청소년이라 함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나서서 집을 떠서서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몇 세? 18세 미만의 청소년 미만. 18세 미만이 24시간 동안 집을 나가 있는 것을 가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출 청소년 정의를 할 때. 그래서 가출의 원인은 뭐냐? 집보다 밖이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밖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집이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집을 떠나는 청소년 경우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갖고 떠나겠죠. 그냥 나가지. 그러니까 가출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가출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 때문에 쫓겨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출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생각으로 집을 나가는가 보면은 획일적인 생활, 아주 그냥 맨날 똑같은 생활 지겹다. 그리고 아유 잔소리 싫고 틀에 박힌 게 싫다. 구속 업가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죠. 돈만 많으면 자유롭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가장 또 영향력 있는 거 공부하기 싫다. 아니면은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여행, 자기 발전 해보고 싶다. 나가서 좀 돌아다녀 볼까? 집안의 규율 지나치게 엄격해요. 근데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 규율에 협상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부모의 자신에 대한 부모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걸 가질 때 부정적 행동에 좌절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우리 가족에 때 문제가 되는구나 이럴 때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 사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리고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만 이루고 다른 가족은 다를 것이 이런 것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인별로 보면 가출의 원인을 보게 되면 요인별로 보게 되면 이것도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 원인 다 이 각 개인에 대해서 가정, 학교, 사회 다 보죠. 근데 청소년들은 또래가 중요해 또래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개인적 요인을 보게 되면 정신적인 거, 행동적인 거, 생활사건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내적인 문제죠. 우울한 성향, 어떤 정신병리 성향이 좀 많고 신경질적 기질이 조금 가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양으로 보게 되면 행동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약물을 남용하거나 비행, 그 다음에 성적 표현이 막 아직 완숙한 성적 표현 못해도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라든가 공격성 그리고 통제를 잘 못해요. 어떤 피해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 가출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사건 요인으로 어떻게 스트레스 유발한 생활사건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가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적 요인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요인, 심리적인 학대, 기타 장애 요인을 살펴보는데 구조적인 요인은 가족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손 가족이라고 다 그런 거지만 겉으로 보기엔 결손 가정이 아니지만은 가정으로서의 그 가족으로서의 기능, 심신의 위안이나 안정을 받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가족의 기능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은 역시 계속 핵가족 사회를 언급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여성의 사회 참여,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양육을 오롯이 어머니 가족이 사는 것이 타 기관에 많이 의뢰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도 영향이 있고요.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학대, 가장 심각하죠. 학대. 가정 내에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를 받아 여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정 내에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호받는 청소년들도 어떻게 해요?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기관장이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있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순응하고 거기서 오롯이 견뎌야만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대. 기타 요인으로는 부모 수입이 적거나 아니면은 교육 수준이 낮아요. 굉장히 빈곤한 가정에서 나가서 돈이나 벌어서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래 요인이 유인 요인이 가장 있죠. 그러니까는 가정 내에서 부족한 점, 밖에 나가서 친구와의 결합에서 많이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요. 가정 내 구조적, 기능적 결합 또는 부과된 사회 표준의 반발,
가출에 대해서 하면서 그것이 방출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은 또래 집단 이걸 수용해 주기 때문에 가출이 이루어진다. 학교 유인함 어떻게 공부 나오겠죠. 열등감 싫어요.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의 결속감, 도덕심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가출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위로받지 못해서 나간다고 볼 수도 있고 박해가 유인 조건이 더 많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가출은 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이 또 다른 비행으로 연루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차시에는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당면한 문제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차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